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앞에 김종대 교수님께서 주로 이 경영학, 프라이빗 섹터의 입장에서 이 공공 부분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맨 처음에 그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기재부에 연락해서 강사 추천을 받으니까 저를 추천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줬다는 생각인데, 사실 제가 기재부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평가나 인사 이런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입장도 좀 한번 담아달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라 준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서비스 가치라는 말은 약간 바꿨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영 평가를 연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 아시아 경제 신문사에서 주관한 이 상을 받으면 내년도 경평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달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앞에 우리 김종대 교수님은 아주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경평을 통해서 이런 ESG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도 줬는데, 국가 정책을 이렇게 질투 확산하기에는 사실은 경평이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현 주소, 어떤 변화를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정부는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쓰지만 점차 우리 공기업을 전공하는 교수들 사이에 서비스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셜 밸류라는 거하고 퍼블릭 서비스 밸류라는 거 약간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연결해서 경평도 같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아시아경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할을 달리해왔다. 그래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 걸 읽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대적 상황에서 변해왔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 게 2007년도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인데, 이때 도입된 개념이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과거에는 투자의 범위를 가지고 공기업들을 나누었다면 2007년 이후로는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내년 증가해서 지금 350개까지가 있고, 중요성은 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언론에서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자본을 늘려버리면 부채 비율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는 커지는데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본금이 늘어서, 분모가 늘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국가 부채와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기업의 역할 변화가 우리 60년대는 한국 경제 자체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고, 70년대 이 석유, 화학, 중화학 같은 자본집약적, 80년대 지식지향형, 그 다음 최근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중심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 발전이 시장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정부 주도형, 특히 공기업을 설립해서 경제를 이끌어갈 때 다 보면 60년대는 우리 노동집약청, 특히 70년대 우리가 전기, 전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기타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라는 분류가 들어온 게 이런 문화 콘텐츠 중심의 분류를 우리 공기업 체계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과 같은 이런 큰 공기업 이외에 다양한 국민 문화생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공공기관의 체제에 포섭하기 위해서 이런 게 분류 체계가 확산된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은 시장과 행정의 기능, 재정립, 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기업의 역할은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공기업이 스스로 규모를 줄이는, 어떤 때는 독립 변수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종속 변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표현,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 발전의 독립 변수로서 스스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스스로 자기가 그 규모를 줄여주는
종속 변수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개념들도 다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면 60년대 한때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의 최첨단에 있다가 67년대 공공기관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부실기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실기업 정리도 한번 했었고, 특히 80년대 요즘 세대는 이해를 못하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전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우리가 은행 민영화라는 것도 한번 했고, 90년대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좀 대대적으로 했다가 참여정부에 와서는 민영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의 혁신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박근혜 정부 때는 방만한 경영을 좀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채무가 높은 기관들 좀 채무를 줄여라. 그 다음에 방만 경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어떤 과다한 공리 우선을 줄인다라고 해서 정상화 대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대책을 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LH 예를 들면 LH 토지주택공사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니까 이런 과다한 부채로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라. 그래서 부채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LH공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인 임대주택 같은 거를 할 수, 임대주택 하면 적자가 발생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해야 될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LH공사를 설립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가치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대책하고 사회적 가치가 약간 대립되는 모습을 가지면서 정부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 서비스 가치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파도로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라는 말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에 확산된 것은 영국에서 2012년에 퍼블릭 서비스와 관련한 소셜 밸류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밸류 액트를 그대로 번역하면 사회적 가치법이었거든요. 이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소셜 밸류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왔던 이 개념은 보수 정당은 원래 작은 정부였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크게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정당이 사회적 밸류,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쓴 것은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기능은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 정당이 큰 정부를 가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많은 일들이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무조건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소셜 밸류라는 말이 영국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 특히 이것을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13가지 사회적 가치라는 걸 쭉 이야기했고, 이 13가지 사회적 가치가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몇 가지로 묶어낸다면 앞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묶어낸다면 앞에 이야기한 SG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던 사회적 가치를 그룹핑을 좀 해나가면 ESG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뭐 전혀 다른 건 아니다라는 개념이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묶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절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 속상에서 발전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나오는 13가지는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 정부에서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고, 특히 국회에서 이것을 법률로 제정하면서 13가지를 법 조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기업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은 경평의 지표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와서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사회적 가치라는 게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사회적 가치와 공기업 혁신, 퍼블릭 밸류 이어가는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 관점에서 지금 나오는 공공 서비스 가치라는 말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방망경영, 막 정부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침해하기도 하고 또 막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막 규모를 키웠다. 또 부채가 너무 컸다. 그래서 뭔가 기능을 좀 정돈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상화 대책이라는 말을 썼고 정상화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기업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회적 공기업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해라 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항목들을 보면 공기업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들이 많았다면 이 공공 서비스 가치, public service value라는 개념은 소셜 밸류와 다르게 그 공기업을 설립해서 그 공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시장 경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 역할에 관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그 공기업을 설립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이익이라는 관점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 이 신공공관리 이야기할 때 기업가 정신, 뭐 혁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권이라는 관점이다 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책무성입니다. 그 공기업을 설립했을 때 공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무성.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뭐 방향 제시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보다는 봉사라는 개념, 그리고 생산성, 뭐 이윤 이런 것보다는 사람 중시 이런 것들이 공공 서비스 가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약간 제가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 공공기관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정이라는 말을 좀 대비해서 강조하고 싶었는데 과정에서 예컨대 채용이라든가 또 뭐 물건 구매라든가 이런 어떤 투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산출이 좀 일부 들어가는 거라면 주로 사회적 가치는 고용, 안전, 인권 이런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포용사회로 간다면 서비스 가치로는 그 공공기관이 산출한 서비스, 그래서 그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그 설립한 존재 가치를 강조하겠다라는 걸로 사뭇 의미가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발전된 개념이고, 향후 지금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서 공공 서비스 가치, 이건 정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을 지금 학계에서 준비하고 있고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쭉 그 한국의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특히 최근에 아주 숨가쁘게 발전해온 박근혜 정부 때의 정상화 대책과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던 사회적 가치론을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보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의 가치라는 걸로 이제 나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할 때,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의지를 투입할 때는 경영평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이 공기업 경영평가가 들어왔고, OECD 회의를 가더라도 한국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연합 법률을 만들 때 그 법의 첫 번째 이야기가 사전적으로는 자유를 주고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사전 자유, 사후 평가로서 이 평가가 경영평가를 아주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제가 사전 자유, 사후 평가인데 들으시는 공공기관에 오신 분 얼굴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네요. 사후 평가는 강화되어 있는데 사전 자유는 별로 안 하는 거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관 정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량 지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들어보면 평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있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것도 하고 있고, 우리 공훈위에서 최종 경영평가 승인할 때도 늘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2019년하고 2020년 지표를 보면 전체 카테고리를
단순화시키면서 아주 특징적인 게 세 번째 카테고리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하나 따로 두면서 100점도 35점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정향이 그 오리엔테이션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하나 항목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롭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지표들을 몇 개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여기 사회적 가치에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항목들을 이렇게 묶어낸 것이기 때문에 앞에 김중대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너무 새롭다,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발전시킨다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이 경영평가에도 보면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은 여전히 중요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13가지 지표 변수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경평에도 와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균등, 사회통합 앞에 강의할 때 계속 그 에코티,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것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전체 공기업에 대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공공기업에 안전 진단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거기에서 측정된 점수가 그대로 이렇게 이관되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크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생협력, 윤리경영 이런 게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2021년에도 중요한 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다 그렇고 그러다 보면 한 400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에도 이 사회적 가치 부분은 그대로 다 적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표의 중요성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2020년 연말에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재미나는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그 공공기관의 재무 성과가 좋아지겠는가? 실제 이윤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그 공공기관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흥미로운 게 직접적인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라든가 영업이익률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활동이 바로 매출이라든가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거기에 매개 변수를 넣으면 여기에 비계량적인 부분에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 종합은 경영평가 종합 성과에 양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 자, 말은 뭐 어렵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공공기관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경영 성과와 관련된 계량 지표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족하지만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것이 종합 경영에는 영향을 주더라. 결국은 다른 어떤 비계량 점수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또 다른 지표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매개 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나 성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런 사회적 가치가 궁극적으로 각 공공기관들의 브랜드와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상당히 의미 있는 계량적인 기법도 썼는데 의미 있는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도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데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부담도 되긴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각 공기업들이 실현한 성과도 측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공문법에 이 상시적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경평에 나온 여러 가지 이 레코멘데이션들을 잘 모으면 이 기능 점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이런 좀 큰 맥락에서도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매니지먼트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도 경영평가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개념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없앴는가? 매일 내가 치즈를 먹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창고에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서 치즈가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큰 환경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먹는 치즈에만 만족하다가 결국은 치즈 공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런 평가라든가 뭐 또 이런 어떤 시상식의 이런 변곡적 계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상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칫 누군가가 치즈를 옮기는 과정은 아닌지 이런 큰 그림도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념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에볼루션이라는 공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적응해온 정글에서 적응해온 동물들을 보면 힘이 강한 동물, 큰 동물이 아니라 환경 변화를 빨리 읽어내고 그 변화에 가장 적응하는 그 동물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코에볼루션입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정상화라고 대하는 개념이든 사회적 가치든 공공 서비스 가치든 항상 그 맥락적 생각 속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나름대로 시간을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